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진행의 권미란입니다. 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에서 탈출하는 해법으로 우리 정부는 수출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말 수출 전략 회의에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전략으로 K-컨텐츠를 식품, IT, 패션, 관광 등 여타 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K-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그 자체의 수출 규모도 커졌고요. 또 전후방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걸 정부도 놓치지 않겠다는 건데요. K-컨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3E 전략인데요. 바로 익스펜션, 익스텐션, 이펙트입니다. 콘텐츠 해외 영토 개척 확장, 콘텐츠 산업의 영역 확대, 연관 산업과의 프리미엄 효과 확산인데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희 이 시간 K컬처를 리드할 선두 주자, 이슈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드라마, 영화를 위주로 한 콘텐츠 산업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많이 바쁘셨다고요? 네, 바빴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가 또 SM의 공개 매수가를 공개하면서 저희가 지난주 얘기했었던 그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잠잠한데요. 드라마, 영화. 그런데 또 곧 더 글로리가 방영한다고 해서 많이들 요즘 드라마 얘기들을 일상에서는 하십니다. 사실 그 한류의 원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 K-드라마, 그리고 영화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을까요? 좀 더 숫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게 아무래도 넷플릭스 글로벌 탑 순위로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아시아에서만 흥행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저번 주 일요일 기준 이제 데일리 지표를 좀 살펴보면 넷플릭스에서 이제 그 TV 시리즈, 영화 시리즈 이렇게 탑 10 순위를 분류를 해주는데요. TV 시리즈에 한국 작품이 3작품이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제 그 하나가 철인왕후, 그리고 하나가 여신강림, 또 다른 하나가 일타 스캔들, 최근에 방영이 종료된 작품인데, 이제 일타 스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 방영으로 지금 뭐 이제 저번 주 일요일 기준으로 마지막 종영을 하긴 했지만 신작인데, 철인왕후랑 여신강림은 구작이란 말이에요. 구작을 넷플릭스에 다시 판 건데 그게 지금 탑 10 순위 안에 올랐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한국 드라마가 신작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구작, 조금 시간이 지난 작품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들의 이제 국가별 흥행 성적을 본다면 사실 아무래도 여전히 대세는 동남아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의 흥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넘어가 본다면 이제 동남아에서의 최대 로컬 OTT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VIU라고 하는 OT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CW라는 통신사 밑에 있는 OTT여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웨이브 같은 느낌입니다. SKT 밑에 있는. 근데 이제 그 뷰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조금 성공하고 있는 로컬 OTT가 된 이유는 한국 콘텐츠 수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좀 인기가 많았었던 드라마인 재벌집 막내 아들 해외 판권을 이 뷰가 사갔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디즈니에 이제 국내 판권을 팔았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려면 이제 뷰를 통해서 봐야 하고요. 뭐 뷰에서 이제 뭐 라쿠텐, 비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 뭐 북미, 유럽 이런 쪽으로 이제 더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이제 뷰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한국 드라마를 또 적극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방영을 SBS에서 준비하고 있고 준비 방영 중인 모범택시 2라든지 뭐 꽃선비 열애사 이런 작품들이 지금 뷰가 판권을 사가서 해외에서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동남아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정말 완전 이 시장을 선도하는 콘텐츠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서구권으로 확장을 해본다면 이제 북미, 유럽 이쪽에서는 그럼 상황이 어떻냐?
인지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IP 10개 정도를 지금 미국에서 작품 리메이크 기획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방영이 끝났는데 이 드라마의 해외 리메이크 논의가 이제 미국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시작할 때 이 컨텐츠 드라마 산업을 분석할 때 텐트폴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결국에 지난해 한 해 보내보니까 텐트폴 방영은 좀 미뤄지고 이런 말씀해 주신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런 드라마들이 나타나면서 뭐 엄청난 전 세계적인 흥행을 또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로 동남아 최대 OTT 뷰를 꼽아주시면서 여기서 한국 드라마가 잘 수급되기 때문에 또 많은 그런 그 구독자를 이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뷰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네. 동남아시아의 OTT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는 사실 주도적인 OTT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이제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수급하냐에 따라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동남아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지만 크게 3개 업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뷰 이렇게 3개 업체가 좀 이제 양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업체들에서도 뷰라는 로컬 OTT가 살아남은 것부터가 한국 콘텐츠 수급을 굉장히 활발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렇게 이제 점유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의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이 OTT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 세계적인 OTT 경쟁 속에서 수혜를 본 게 한국 콘텐츠고 그 수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OTT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를 했던 거고요. 넷플릭스의 투자 금액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OTT 쪽에서 수혜를 본 게 또 한국 콘텐츠 덕입니다. 한국 콘텐츠의 넷플릭스 기여도를 알아볼게요. 넷플릭스가 전 세계 최대 OTT인데 이 넷플릭스도 좀 위태위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구독자가 좀 이탈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한국 콘텐츠가 흥행을 하니까 다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네. 신기하죠. 지금 대단합니다. 네, 이제 한국 콘텐츠가 조금 더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와닿으실 텐데요. 지금 넷플릭스만 우선 놓고 보면은 가입자 자체의 성장률이 계속 나오는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조금 흥행할 만한 콘텐츠를 확보를 할 경우에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넷플릭스 가입자의 60%가 한국 콘텐츠를 최소 한 번 이상 시청했다라고 넷플릭스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콘텐츠가 그냥 넷플릭스에서 뭐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콘텐츠가 아니라 정말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어권 말고 비영어권 콘텐츠를 보면 그 TV 시리즈 중에서 1, 2, 2위를 이제 한국 콘텐츠가 차지를 했습니다. 1위가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초에 방영된 오리지널이고요. 2위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점은 보통은 넷플릭스에서 흥행하는 콘텐츠들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지널 콘텐츠가 조금 더 내용 면에서도 참신한 소재가 많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플랫폼이다 보니 자기들이 돈을 투자한 작품을 좀 상단에 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사실 동시방영 작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국 제작사가 IP를 가져서 넷플릭스가 해외 방영 판권을 사간 케이스라서 이렇게 이 동시방영 케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장르적에서도 좀 다양화되어 있고 흥행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입자가 계속 이번 4분기 들어서는 전 지역에서 다시 순성장을 했지만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인기가 많을 만한 콘텐츠를 계속 수급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를 계속 사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라 한국 제작사 측면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 2019년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콘텐츠리 중앙이라고 하는 제작사가 넷플릭스랑 3년 동안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 동안 넷플릭스의 이제 신작 기준 스튜디오 드래곤은 22편, 콘텐츠리 중앙은 21편의 작품을 납품한다라고 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건데요.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국내 제작사의 경우는 2019년만 하더라도 사실 넷플릭스 외에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글로벌 OTT가 없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는 점에다가 넷플릭스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조금 더 넷플릭스랑 이제 3년 전에 맺은 계약보다 좀 더 좋은 조건, 예를 들어 정확한 수치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드라마 한 편을 넷플릭스한테 팔았을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새로 맺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넷플릭스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어떻냐? 사실 디즈니도 2022년 연간으로 봤을 때 서비스하는 콘텐츠 중에서 이제 아시아 로컬 콘텐츠 스트리밍 시간이 2021년 대비 8배 이상 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만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동남아인지까지 세부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지만 디즈니가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작품을 수급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한국 콘텐츠가 디즈니의 구독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넷플릭스 쪽에서 한국 콘텐츠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은 드라마를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뭐 서로 윈윈한 게 정말 확실하네요. 넷플릭스 쪽에서도 2022년 기준으로 가입자의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디즈니 역시도 이 한국 콘텐츠의 효과를 인정하는 듯한 우회적인 일단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현지 연구원은 아마도 올해 디즈니 플러스 쪽에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관련한 좀 반가운 소식들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현지화 전략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K컬처 얘기를 하면서 K팝을 얘기했는데 그때도 그 올해를 예상하는 그 전체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전망 리포트로 이현지 연구원이 잡은 제목이 제 눈길을 여전히 사로잡는데 이게 관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월클 되기 전에 빨리 담자. 엔터사들도 미국 현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콘텐츠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어서 이게 성공할지 여부가 올해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CJ E&M이라든지 컨텐츠리 중앙 계열사 SLL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생각해보면 작년에는 사실 콘텐츠도 엔터랑 궤를 같이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하는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네. 이게 미국으로 사실 국내 제작사들이 진출을 그동안 못했던 건 아니에요. 야금야금 진출했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시기가 바로 올해가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그 한국 제작사들이 2022년에 조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었던 게 크게 세 가지 회사, 이제 대형사라고 보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이 세 회사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출했는데 우선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 회사는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제작사 윕이라고 하는 제작사를 2021년 7월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2018년도에 새로 생긴 신생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품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조금 더 규모 있는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한 1,300억 정도에 인수를 했고요. CJ E&M이 이제 그 다음 주자로 2021년 11월 미국의 엔데버 콘텐츠라고 하는 그 미디어 그룹을 인수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엔데버 콘텐츠 그룹의 미디어 부문을 인수한 거고요. 한 9,3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모두 다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간접적으로 진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진출하는 건 좋았는데 사실 성과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제 2022년 동안의 성과를 좀 살펴보면 먼저 콘텐츠리 중앙이 인수한 윕이라고 하는 회사는 누적 영업 손실이 연간으로 한 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IP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갖다 팔 만한 작품이 많지도 않았고,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제 작품을 준비하는 이제 IP를 기획 개발하는 단계부터 돈이 나가요. 그래서 한국과는 다르게 작품을 보는 것부터가 비용이 들어서 작품이 없으면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구조라서 사실상 좀 손실 규모가 컸고요. 이제 그 CJ E&M이 인수한 엔데버 콘텐츠라는 회사를 CJ E&M이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피프스 시즌, 5번째 계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는데, 네. 여기는 누적 영업 손실이 작년 연간 한 42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점이라 하면, 이제 윕 같은 경우는 작년 1, 2, 3, 4분기를 봤을 때 1, 2, 3, 4로 갈수록 손실 규모가 점점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 피프스 시즌은 작년 4분기, 22년 4분기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되게 놀라운 성과인데, 이제 TV 시리즈를 포함해서 총 7편의 작품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고정비를 커버하는 매출이 나왔다. 그래서 작년 4분기는 흑자를 냈지만 1, 2, 3분기가 계속 좀 누적된 영업 손실이 컸기 때문에 전체 400억 이상의 손실을 냈고요. 이렇게 그럼 미국 제작사들이 왜 이렇게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될까를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에 제작 기간을 두고 이제 작품을 공급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일럿 에피소드라고 하죠. 본편이 공개되기 전에 미리 파일럿 에피소드를 찍고 나서 이 파일럿 에피소드 반응이 좋으면 본편으로 진행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작품 하나가 온전하게 시리즈 오더를 받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 이게 매출로 인식되기까지도 뭐 짧아야 1년, 길어야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윕이나 이제 피프스 시즌 같은 회사들은 작품 딜리버리, 즉 작품을 공급하는 그 숫자 자체가 2022년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를 커버할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작년 한 해는 아무래도 조금 투자의 시기, 좋게 말하면 투자의 시기, 이제 조금 나쁘게 보면 좀 적응의 시기라고 보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네. 북미 현지화를 꼭 했어야 될까요? 네. 그런가요? 네. 우리 제작사들이 꼭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돈을 잃는데 굳이 미국에 가서 돈을 잃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프렌즈, 빅뱅 이론, 뭐 이런 드라마, 모던 패밀리, 너무 익숙한 드라마잖아요. 사실 장르물도 아닌데 이 드라마들이 거의 회당 100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되게 놀랍죠? 다시 말하면 한국은 이제서야 회당 20억, 30억 텐트폴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미국은 장르물이 아님에도 회당 100억 원의 이 제작 규모가 형성이 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제작사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면 똑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제작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같은 이익률을 기록해도 절대적으로 수취하는 이익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작사들이 그렇게 헐리우드 시장에 진출하고 싶었고, 이 북미 현지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럼 뭐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는 사실 뭐 우리가 진출하자마자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야 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너무 우리야 익숙한 회사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얼마나 인지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걸리겠지만 분명히 차근차근 성과가 나올 거라 보고요. 윕 같은 경우도 피프스 시즌도 이제 작품을 공급하는 딜리버리 숫자가 작년 대비 올해가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확대되긴 하겠지만 당장 1분기부터 뭐 흑자 전환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둔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두 회사 모두 다 조금 흑자 전환 혹은 BEP에 가까운 정도의 손실 축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텐트폴 드라마라고 해서 정말 어떤 기업 실적의 핵심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텐트폴 드라마,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그게 규모가 300억 원 정도
로 잡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규모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꼭 진출해야 됐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회당 2, 30억인데 미국은 100억이면은 네. 5배에서 3배. 맞습니다. 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과정들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매출의 기회들을 잡아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일단 북미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은 콘텐트리 중앙, CJ E&M, 미국 제작사 인수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형태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진출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메이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건 에이스토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가 지금 북미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CJ E&M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이 북미에 진출한 방식은 제작사를 인수하는 식의 간접 진출이었다면 네. 이제 직접 진출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에이스토리 두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토리가 조금 더 간단한 모델이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미국에 이제 자체적으로 진출했다라기보다는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리메이크 판권을 이제 수출하는 형태로 판권 판매로 이제 미국 판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현지화 전략에 가까운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미국 시장에 제작사 인수가 아니라 그냥 직접 진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항상 같이 이제 해외에서 협업을 하는 미국 현지 제작사 중에 스카이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제작사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미국에서 직접 작품 기획 개발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제 대본 쓰는 그 단계부터 감독님, 작가님들을 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반반씩 섞어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상반기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획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 그 첫 미국 드라마가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하는 시트콤 장르예요. 그래서 1시간 단위가 아니고 30분 정도의 분량이라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국은 회당 100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트콤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량도 30분이라서 회당 50억 정도로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 네. 50억 규모로 이제 10부작 그래서 총 500억 규모의 작품인 거고요. 이게 오리지널 드라마예요. 다시 말하면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이라서 국내 제작사가 이거를 수취하는 그 이익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은 높진 않은데 500억에 대해서 받는 거라서 절대적인 이익 규모 자체는 클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관련한 실적이 이제 작년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와 이제 올해 1분기에 이 빅도어 프라이즈의 판매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조금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에 반영이 됐고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드라마가 또 기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는 이게 재밌는 건지 잘 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드라마가 잘 될 경우에 따라서 다음 시즌2의 제작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즌2가 이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시즌1에 비해서 회당 제작 규모라든지 혹은 뭐 그 외에 이런 숫자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숫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매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잘 될 때의 두 번째 장점은 그 이후에 조금 미국에서의 레퍼런스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 추가 수주를 좀 더 활발하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조금 인사이트를 뽑아보자면 네. 이제 시작은 아무래도 오리지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레퍼런스가 미국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리지널을 여러 편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IP 뭐 예를 들면은 뭐 호텔 델루나 같은 경우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체 IP를 가지고 미국에서 네. 직접 본토에서 제작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우리 거니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금 더 앞에 두 회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출을 했고 실제로 지금 당장 숫자적으로 꽂히는 거는 직접 진출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의 미국 TV 시리즈 첫 진출작 상반기 앞두고 있습니다. 더 빅도어 프라이즈이고요. 이거는 미스터리 판타지물이라고 하는데 흥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막간 지문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글로리 제작하면서 이게 흥행을 했잖아요. 어쨌든 작년 연말에. 네. 그러면서 주가가 반영하는 건 사실 뭐 재벌집 막내 아들과 비교하자면 좀 크진 않았거든요. 워낙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가총액도 크고요. 근데 만약에서 미국의 첫 TV 시리즈 진출작이 흥행하게 되면 주가 반응이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첫 진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성공을 했다, 뭐 흥행을 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히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단순히 콘텐츠 하나가 흥행을 했다고 해서 뭐 레몬레인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드라마뿐 아니라 추가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조금 더 주가 상승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조금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북미 진출 이야기 해봤는데요. 중국은 오늘 사실 이야기는 배제합니다만 중국 쪽에서 드라마가 OTT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실릴 수 있을지 여부 일단 기대감 한번 작년 4분기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최근 관련 소식 보시면 2월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OTT 유쿠에 나의 해방일지가 서비스가 되면서 초록빛 미디어가 한번 좀 움직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는 좀 배제하고 다만 이게 진짜 현실화돼서 중국 OTT에서 한국 드라마 많이 가져가면 또 실적 전망 상향 조정할 요인 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4분기 실적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드라마 제작사들의 4분기 실적 알아보고요. 지난 실적이지만 좀 체크를 해보고 앞으로 전망도 알아볼까요? 네. 앞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살짝만 덧붙이자면요. 사실 중국에 제가 언급을 안 드린 이유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신작이 나갔을 경우에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OTT들이 중국에선 서비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나가면 추가로 순매출성으로 붙는 이익이 꽂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는 조금 더 해외,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동남아 이쪽으로의 확장성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대형 3사들 조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CJ ENM 같은 경우는 가장 부진한 게 미디어,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렸었던 피프스 시즌이라는 회사 그리고 티빙이라는 이 두 개의 회사가 사실 좀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4분기가 특히나 실적이 좀 더 많이 컨센 대비 하회했었던 이유는 고마진 사업이라고 하는 TV 광고 매출 이 크게 부진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서 TV에 쏘는 리니어 채널에 이제 광고주들이 조금 많이 제작비를 줄이다 보니 좀 TV 광고에 노출된 회사들이 4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TV 광고 시장은 올해 1분기까지는 조금 실적 면에서 부진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피프스 시즌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을 깜짝 기록하면서 그래도 흑자가 조금 빨리 가까워 온다라는 기대감은 주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피프스 시즌이 최소 20편 이상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한 14편 정도를 준비하고 있어서 최대 7편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점은 여기에 20편이라고 해서 다 TV 시리즈, 이 TV 드라마가 20편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영화, 다큐멘터리 이런 작품을 포함해서 최소 20편 이상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조금 작품이 많이 공개가 되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피프스 시즌도 중요한데 이제 티빙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골머리를 많이 썩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영업 손실이 한 8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에 적게는 200억, 많게는 300억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티빙이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구독자가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티빙을 구독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싼 요금제가 7,900원이고요. 이제 TV에 연결해서 보는 요금제가 12,0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티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를 늘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네이버 멤버십이랑 같이 제휴를 하고 있고 이제 KT 시즌과 전략적 협업을 하면서 평균 가입 단가, 알프라고 하죠. 알프를 많이 낮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제 콘텐츠 경쟁력 있는 걸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실적 개선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빙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목표 가입자가 500만 명 달성하는 건데요. 지금 4분기 말,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300만을 조금 넘긴 상황입니다. 갈 길이 좀 많이 남은 상황인데 또 티빙 같은 경우도 조금 흥행하는 콘텐츠를 많이 내보내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CJ ENM에서 이 두 부분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 돌아오면서 하반기는 연결 실적으로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되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분기에 적어도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 이상씩은 꾸준히 내는 회사였는데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크게 하회를 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작년 9월에 길픽처스라고 하는 제작사를 인수했는데 이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PPA 상각비,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이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여했을 때 그 프리미엄 분을 이제 이 프리미엄 분에 대한 상각비를 일시 반영하면서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훼손됐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번 영업이익을 크게 부진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판권 상각 부담이 좀 가중이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은 4분기에 판권을 일시에 상각을 하면서 보통 영업이익단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데요. 이번 4분기가 좀 그런 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 모멘텀이 올해는 조금 하나 둘씩 순차적으로 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상반기에 이제 그 미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방영이 될 예정이고 올해 6월에는 일본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드라마가 잘 된다면 올해 하반기 때 또 추가 수주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면 올해 연간으로는 콘텐츠 경쟁력도 있지만 이제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측면에서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리 중앙. 이제 이 회사가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대체 언제 영업 이익을 낼까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번 4분기가 정말 시장 컨센서스를 또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요. 사실 콘텐츠리 중앙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문, 방송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극장과 방송 두 가지 부문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극장은 3개분기 연속 흑자를 내곤 있습니다. 의외로 흑자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송에서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윕이라고 하는 이 미국 드라마 제작사가 실적 부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분기에 조금 영업이익을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작년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콘텐츠리 중앙 JTBC 채널 보시면 이제 수목 드라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일, 주말 드라마 하나만 운영되던 슬롯이 이제 올해부터는 수목이랑 토일 두 개의 슬롯으로 운영이 되면서 편성 매출이 조금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시즌제 작품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제가 작품이 많이 공개가 되면 뭐가 좋냐? 시즌 1 대비해서 추가로 수취할 수 있는 마진이 굉장히 높고요. 아무래도 흥행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의 히트 레이시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경쟁력이 높은 작품들이 좀 많이 공개되면서 조금 실적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SLL,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회사인데요. 이 SLL 상장이 2024년, 2025년 이 두 해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25년에 될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 당장 상장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회사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회사의 실적 개선이 반드시 돼야만 되거든요. 아무래도 자회사를 좀 더 가치를 밸류업 시켜서 상장을 시키려면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방송 쪽에서 조금 손실폭을 줄여가면서 영업 이익을 조금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이 드라마 영화주 투자에 있어서 좀 어려운 건 실적 변동성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주로 판권 상각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닝 미스가 잘 날 수 있는 시기가 4분기라는 점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기대할 만한 신작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드라마 꼽아주실까요? 사실 제가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평가하기는 정말 저도 이제 어렵지만 예. 앞에 대형사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 좀 중소형사 단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올해 제작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형사들이. 이게 우선 제작이 왜 올해로 다 밀렸냐면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심한 상황에서 해외 촬영도 가야 되고 이제 코로나 걸리면은 작품 제작이 올스톱이 되거든요.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 올해 조금 많이 의도치 않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무당을 원작으로 한 DAO 라는 작품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품 제목이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당이라 불리기도 하고 DAO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DAO라고 하는 작품이 A스토리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시즌제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시즌3까지 제작을 확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작품이 회당 제작비가 20에서 30억 원, 굉장히 큰 규모로 제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 작품 제작에 들어가면서 실제 방영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지만 아마 실제 방영은 2024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한국에서는 한번 지나갔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외 판매도 이제 올해 중으로 조금 이루어지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실적에 기대하는 부분도 좀 기대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A스토리를 말씀드렸으니 우려할 만한 사항도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CJ ENM이 9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시장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할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CJ ENM이 이제 SM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9만 주 정도를 이제 장내 매도를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27억 원 정도의 규모였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A스토리가 CJ ENM이 A스토리라는 주식의 취득 원가가 1,000원이에요. 비상장일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언제 팔아도 쉽지 않을 상황이라서 이제 CJ ENM이 이제 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돈줄이 굉장히 말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ENM이 이제 가지고 있는 90만 주를 언제 시장이 어떻게 던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점은 A스토리 이제 상방에 조금 누르고 있는 요인이라 보고 있지만 저는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중소형주 중에서는 A스토리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제작사들을 보면 이제 키이스트 별들에게 물어봐가 있을 텐데요. 원래는 제작비가 400억 규모였는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키이스트가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서 제작비가 500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메인 IP 홀더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키이스트가 여기서 외주로 들어감에도 제작 규모 자체가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치하는 이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별들에게 물어봐가 사실 올해 안에 방영은 될 텐데 상반기일지 하반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작품도 하반기가 방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봐가 가장 기대작이고 이 외에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OTT향, 글로벌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아이돌, K-팝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키이스트에서 조금 기대할 만한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앤터에서 가장 조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던 폭삭 소가수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네. 이 제목으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 네. 아이유 박보검이 나오는 그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에 들어가면서 사실 방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024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도 제작 규모가 최소 400억 원 이상이 되는 대규모 텐트폴이고요. 특히나 이 작품을 주목할 만한 이유는 펜앤터가 2021년 라켓소년단 이후로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IP를 소유하는 그런 텐트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어느 플랫폼에 어떤 조건으로 팔릴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올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텐트폴 드라마 제가 조사한 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눈물의 여왕이 있습니다. 김수현, 김지원 주연이고요. 또 뉴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좀 약간 묵은지가 됐어요. 무빙. 맞습니다. 예, 무빙도 굉장히 기대하는 그 텐트폴 드라마인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의 방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굿보이나 해시의 실루 같은 뭐 준텐트폴이나 텐트폴 드라마들 대기하고 있는데 방영 시점에 대해서는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아마 드라마는 이 가운데서 크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도 조사해 보셔도.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뉴를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뉴의 무빙이 아마도 원래는 상반기에 방영이 될 줄 알았는데 무빙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방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일정들이 이제 하반기로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추가 제작에 들어가면서 조금 열심히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빙을 기대할 만한 거는 사실 무빙은 이미 2021년 뉴 주가에 다 반영은 끝났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 인식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뉴가 공개된다고 해서 뭐 실적을 끌어올린다거나 이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뉴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제 무빙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빙의 작가인 강풀 작가의 영상화 판권을 뉴가 7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가 그 무빙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뭐 무빙 시즌2라든지 아니면 그 강풀 작가의 비슷한 세계관 중에 또 다른 작품이 대규모 텐트폴로 또 작품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빙이 공개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런 점도 조금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컨텐츠 주에 투자 전략과 탑픽 꼽아보고요. 또 영화 얘기도 잠깐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먼저 컨텐츠 주 중에서 탑픽 어떤 종목이실까요? 사실 콘텐츠 주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만 단기에서 이제 뭔가 딱 주가가 반등할 만한 종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엔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CJ ENM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스토리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분기 TV 광고 시장은 좀 부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진 않은데요. 우선 CJ EN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회복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이 피프스 시즌이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많이 그동안 영업 손실을 냈었던 게 이익으로 전환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실적 성장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상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나가는 작품부터 넷플릭스의 그 리쿰률, 넷플릭스가 이제 보존해주는 그 비율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같은 작품을 납품하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의 그 이익에 기여하는 GP 마진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가 공개되고 일본 드라마가 공개되면서 해외 지역 확장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리레이팅 될 만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제작사에서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지만 중소형 제작사 중에서 이렇게 글로벌, 특히나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판권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아직 없기 때문에 A스토리도 이 미국 판매가 이루어진다, 공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해서 이렇게 3가지 종목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실적에 대해서 약점이 있다고 꼽아주신 컨텐츠리 중앙은 빼주시고요. 예, 나머지 종목들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면서 미국 쪽의 진출이라는 그런 모멘텀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 종목 3가지 꼽아주셨는데요. 컨텐츠리 중앙 그래도 의외로 영화 쪽은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국내 박스오피스 극장 현황도 좀 살펴볼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웬 갑자기 영화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콘텐츠에서 사실 너무 단기에 볼 게 없다 보니 다들 이제 영화까지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숫자는 좀 부진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2022년 동기간 대비로는 현재 23년 1월과 2월 숫자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입니다. 1월만 놓고 봤을 때도 22년 대비 23년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1125만 명을 기록을 했고 올해 2월도 이제 작년 2월 대비 거의 2배 증가하면서 64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다양한 영향이 있겠지만 올해 1월은 아무래도 슬램덩크 효과가 좀 컸지 않았나 싶고요. 올해 2월은 이제 앤트맨이라든지 조금 볼만한 콘텐츠들이 조금 공개가 되면서 그래도 작년 1, 2월 대비해서는 숫자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극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크게 볼만한 영화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극장 상황을 보시면 사실 21년, 22년 거쳐오면서 그러니까 20년부터 이제 3년이죠. 3년을 거쳐오면서 극장에 개봉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었던 영화들이 23년에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업황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극장에 걸고 싶은데 이 슬롯이 부족해서 걸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 자체가 지금 숫자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주가상으로 실적상으로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수치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ATP 평균 티켓 가격도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극장 보러 갔을 때 인당 소비하는 그 매점 지출액 또 3,000원 수준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당 지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제 극장들도 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매하려면 다 키오스크에서 해야 돼요. 네. 그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비용 통제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판관비 자체도 많이 줄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품 공급 이제 공개할 만한 작품 물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PQC가 다 2023년이 그래도 나름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숫자가 나와 있고요. 다만 극장은 이제 콘텐츠 드라마들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극장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CJ CGV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악재가 터졌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 이후에 뭐 극장의 발길 또 끊긴 건 뭐 차치하고서라도 환율 문제라든지 해외 진출했던 부분들 역으로 좀 손실로 많이 돌아왔었거든요. 그러면 극장주는 언제쯤 다시 볼만할지 시기 알아볼까요? 여기는 정말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극장 자체가 원래는 1분기랑 3분기가 그래도 나름 성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쯤에 이제 대작들이 조금 공개가 되면 그때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는데요.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상장사 CGV랑 이제 메가박스는 콘텐츠리겠죠. 이 2개 회사가 실적으로는 계속 한국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도,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도 국내 극장만 놓고 보면은 작년 2, 3, 4분기 3개 분기 연속 극장 부문 영업 이익을 내고 있고요. CGV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CGV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 사업이 조금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이제 실적이 전체 연결로 손실이 잡히는 건데요. 극장주를 보신다면 의외로 국내만 노출이 되어 있는 콘텐츠리 중앙 방송 쪽에서가 아니라 극장 쪽에서 봤을 때 콘텐츠리 중앙의 투자 매력도는 CGV 대비는 좀 더 높은 걸로 보이고요. 이 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게 이제 범죄도시 3가 또 올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 2분기, 그러니까 5월쯤이죠. 범죄도시 2가 공개가 되면서
실제 손익분기점 한 15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이 1000만 명 이상이 넘어가면서 콘텐츠리 중앙 연결로 수취한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작품 하나에 투자, 배급, 제작 이런 매출이 붙으면서 극장 실적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은 극장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래도 3분기쯤에는 조금 투자할 만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컨텐츠리 중앙 범죄의 도시 3 예, 그 극장 방영 아마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셔서 저한테도 추천 많이 하셨는데 이 영화가 또 극장에 공개됐을 때 주가의 모멘텀 또 실적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현지 연구원과 2주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K컬처 알아봤는데요. 이현지 연구원이 웹툰을 커버를 안 해주셔서 웹툰 네. 얘기를 뺀 건 좀 아쉽지만 전반적인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잘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연구원님 관점에서 K컬처가 흥행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보실지 의견 들어볼게요. 굉장히 웅장해지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은 어쨌든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 K컬처, 그러니까 드라마, 엔터가 받쳐주는 전방 상황이 좋아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OTT들이 이제 한국 콘텐츠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 한국 콘텐츠의 히트 레이쇼가 높아서 글로벌 지역에서 흥행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낼 환경이 우선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시아는 꽉 잡았으니 이제 진출해야 되는 데는 당연히 서구권, 북미, 유럽 이 시장이겠죠. 그래서 이런 북미, 유럽을 사로잡는 콘텐츠들이 조금 다채롭게 공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은 대형사 중심의 성장이었긴 했습니다. 이제 주가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사들이 공개를 그러니까 기존엔 안 하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IP 수급하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튀었겠지만 기존의 성장에서는 중소형사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이진 못했는데 이제는 대형사뿐 아니라 중소형사들도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좀 더 레퍼런스를 쌓고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작사들의 판가가 상승이 되니까 다 같이 또 한 번 양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엔터로 이제 가본다면 아무래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현지화 아이돌이 잘 돼야 되겠죠. 이제 국내 제작사, 엔터사들이 진출할 시장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이 좋은 성과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K-팝이 좀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더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도 앨범 판매 뭐 보이는 300만 장, 걸그룹 200만 장 이런 숫자적인 거에만 갇혀 있지 않고 상방을 열어줄 방탄소년단만큼 방탄소년단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티스트가 좀 데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정말 전 세계인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드라마 그리고 K-팝, 영화에서 K-컬처가 더 풍성할 수 있는 그 시기가 2023년이 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미리 생각하시면서 뉴스와 또 분석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연구원님 바쁘셨는데 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과 K컬처를 리드할 선두주자 드라마, 영화를 위주로 한 콘텐츠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드라마, 영화주들은 사실 좀 조정이 깊었습니다. 연초에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던 섹터들인데요.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배워야 산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외부 출연자 있을 때 이 시간 함께 꾸려나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